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최근에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빗썸 사태에 대한 여러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이걸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거의 코미디에 가까워요. 그렇죠. 황당하죠. 빗썸이 이벤트 경품으로 한 60만 원어치 포인트를 주려고 했는데 근데 직원 한 명이 클릭 실수 하나로 무려 6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 세계 비트코인 유통량보다도 훨씬 많은 그 돈을 대체 어떻게 지급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황당한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서요. 지금 여러분이 거래소 앱에서 보고 있는 그 잔고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의 모든 걸 꿰뚫는 핵심 개념을 먼저 딱 짚고 가야 합니다. 네, 그게 뭔가요? 바로 장부상 거래, 영어로는 오프체인 트랜잭션입니다. 장부상 거래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요. 거래소 내부 컴퓨터에 그냥 숫자가 찍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번 사태는 바로 그 거대한 착각과 현실의 틈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정말 그 지점이 제일 궁금하네요. 그럼 일단 그 대혼란이 시작됐던 사건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 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쯤이었어요. 네, 퇴근하고 다들 실시간이었죠.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라는 걸 했는데 당첨된 695명한테 1인당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줬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KRW,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라 BTC, 비트코인으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2,000원에서 2,000 비트코인이 된 거죠. 와, 당시 시세로 따지면 1인당 1,500억 원이고요. 총액으로는 매체마다 계산이 조금씩 다른데 최소 60조 원에서 많게는 133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60조 원이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원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규모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진짜 비현실적인 숫자네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당시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많아봐야 4만 개에서 5만 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6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 셈이니까. 아니, 자기들 금고에 있는 금보다 13배나 많은 금을 나눠준 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SF 영화에서도 설정 어려라고 욕먹을 일이죠. 근데 더 아찔한 건 빗썸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20분이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20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온갖 일이 다 벌어졌죠. 물론 빗썸이 부랴부랴 계정 동결시키고 회수 조치에 나서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한 99.7%는 묶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막았네요. 하지만 그 나머지 0.3%, 네. 약 125개의 비트코인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13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분 만에 130억 원이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가 어떻게 가능했죠? 그 돈 받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엔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이게 뭔가 싶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행동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출금 가능한 돈이라는 걸 직감한 거죠. 일부는 곧바로 원화로 바꿔서 은행 계좌로 빼내는데 성공했고요. 와, 그리고 더 영리했던, 암호화폐 생리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전송 확인, 컨펌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몇 분씩 걸리죠?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리플처럼 전송 속도가 거의 직시에 가까운 다른 코인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개인 지갑으로 바로 옮겨버린 거죠.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그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에 빗썸 거래소 안에서는 또 다른 난리가 났다고요? 네, 아비규환이었죠. 시장에 있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이 풀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공포 심리를 자극한 거예요. 빗썸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17%나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리게끔
예약 매도, 나 스탑 로스를 걸어두거든요. 아, 그렇죠. 손실 방지하려고. 네. 근데 이 폭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약 매도 주문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자기 위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헐값에 비트코인을 다 팔아버리는 패닉셀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죠. 세상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비트코인이 사라져 있는 거네요. 아, 그분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인데 이 모든 혼란이 결국에는 없는 코인을 지급했다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마법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부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이 말이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온체인에서 실제 비트코인이 움직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움직인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요. 그냥 빗썸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기들만 보는 장부에 A 고객 계정에 2000 BTC 입금이라고 숫자를 바꿔 적은 것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비트코인이 뭐 복사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혀요. 그냥 빗썸 서버에 20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가 사라진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거래소 앱에서 보는 제 비트코인 잔고가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숫자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주 뼈아프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자료들에서 가짜 코인, 유령 코인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 블록체인이라는 그 탈중앙화된 공공장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빗썸이라는 중앙화된 서버 안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이 빗썸만 쓰는 어떤 이상한 관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인가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생각나네요.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을 줘야 하는데 1,000주를 입고시켜서 네, 맞아요. 112조 원어치 주식이 생겨났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이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은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불가피하게요? 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아는 이 편리한 거래 환경이 사실은 거대한 착시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가요? 듣고 보니 이 시스템의 본질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첫째는 속도의 한계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요, 기술적으로 1초에 고작 7건 정도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어요. 7건이요? 네, 이더리움도 30건이 채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비자 카드는 초당 24,000건을 처리하거든요. 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하루에 수조 원이 오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거래를 일일이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네트워크가 바로 마비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거의 즉각적인 거래 속도는 사실 거래소 내부 서버가 처리해주는 덕분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 블록체인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승인 시간, 즉 컨펌 타임입니다. 승인 시간이요? 네, 블록체인 거래는 위변조를 막으려고 여러 참여자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 최소 몇 분, 길게는 10분 이상 걸려요. 10분이요? 네, 만약에 주식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10분 뒤에 이제 체결되었습니다 하고 알림이 온다면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그건 못 쓰죠. 즉각적인 체결을 위해서는 내부 장부 처리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마 돈 문제겠네요. 그렇죠. 바로 수수료 가스비입니다.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려면 건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아, 그렇게 비싼가요? 네. 특히 시장이 막 뜨거워서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수수료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죠. 1만 원어치 코인 사는데 수수료가 5천 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속도, 시간, 비용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화 거래소는 내부 장부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코인 시장만의 퇴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시스템의 통제에 구멍이 뚫리면 60조 원짜리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똑똑히 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사건 이후에 남겨준 문제들을 좀 짚어보죠. 제일 궁금한 거, 그 와중에 130억 원어치 코인을 팔아서 챙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재한 거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원물, 즉 비트코인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현금이 아니라요? 네,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갚아라. 이게 왜 또 무서운 말로 들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재앙이요? 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오지급된 1비트코인을 1억 원일 때 팔아서 현금화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이 사람은 1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갚으려면 자기 돈 2천만 원을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아, 만약 가격이 2억으로 오르면 1억을 더 내야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한순간의 이익이 평생의 빚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편 그 패닉셀로 억울하게 비트코인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빗썸의 보상안도 논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빗썸은 가격 폭락으로 손해본 투자자들한테 손실액의 110%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110%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분들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나간 내 비트코인을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 아, 코인으로 달라. 네,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1억 원에 팔린 내 비트코인이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1억 1천만 원으로 퉁치냐 이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빗썸의 어떤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많아요. 특히 내부 통제 시스템.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요. 이벤트 총 예산이 6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될 때 자동으로 막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하드캡 시스템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고요? 네, 이건 마치 회사 법인카드 한도를 설정해두지 않아서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수백억을 긁을 수 있게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수십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융 플랫폼이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의 내부 통제 부실을 보여준 거죠. 이게 단순히 한 거래소의 해프닝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코인이 사실은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준비금 증명, 즉 프로스 오브 리저브스라는 개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준비금 증명이요? 네,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실제로 1:1 비율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뭐 지급준비율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인데 기술적으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머클트리 같은 암호화 기술을 쓰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거래소의 전체 고객 자산이라는 거대한 엑셀 시트에 최종 검사 합계값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좀 어렵네요. 이걸 이용하면요. 거래소는 다른 모든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계좌 잔고가 전체 준비금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당신 돈은 우리 금고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들은 그동안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보유 내역 일부를 가리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관행이 이번에 제대로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모두 부실했다는 거군요. 이 사건이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논의 중인데 이걸 두고 금융위원회랑 거래소 업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나요? 금융위원회는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 지분의 50% 이상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은행이요? 사실상 거래소를 은행의 자회사처럼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업계는 IT 기반 산업의 혁신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주주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맞서왔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빗썸 사태는 거래소는 자체적인 내부 통제 능력이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그리고 입법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다.
이건 결국 규제 강화를 외치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물론 빗썸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그 해결책이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라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건 마치 첨단 기술 산업의 문제를 가장 보수적인 기성금융의 문법으로 풀려는 것 아닌가요? 혁신을 죽여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자칫하면 병을 고치려다 환자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율 규제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기 때문에 업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빗썸의 한 직원이 일으킨 실수가 결국 산업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규제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셈이죠. 빗썸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IPO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빗썸 사태는 한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넘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 취약점이 숨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 장부상 거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준비금 증명 같은 투명성 확보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괴리감이 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에서 보고 있는 그 자산 잔고는 블록체인 위에 안전하게 새겨진 온전한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조작되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바뀔 수 있는 거래소의 장부 속 숫자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각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